소설로 명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며느리 미식계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며느리 바쁠 곳을 안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소설가한테도 소설가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나무, 꽃 이름, 나무 이름, 식물 이름, 무슨 곤충 이름 이런 거 많이 하는 걸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가을에 벼가 한참 고개를 숙일 때 저는 아침마다 산에를 가거든요. 뒷산에 가는데 이 하마터면 제가 밟을 뻔했어요. 산길에 가는데 이게 탁 피어 있어요. 무더기로 피어 있어요. 그래서 유심히 앉아서 들여다봤습니다. 이 보니까 이 여자 입술을 갖고 두 개가 화풀이 두 개 들어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사전에 찾아보니까 식물동화에 찾아보니까 며느리 바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며느리 바쁠 것. 그리고 며느리 바쁠 것에 대한 전설이 있더라고요. 가난한 처녀가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가서 이제 모처럼 쌀밥을 했는데 그 밥이 다 됐는가 이제 뜸이 다 들어있는가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좀 먹는 거예요, 며느리가. 근데 시어머니가 그걸 봤어요. 그거는 혼자 쌀밥 다 퍼먹는다고 엄청나게 두들겨 폈어요. 그래서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뒷산에다 묻어줬는데 이듬해 저 꽃이 피었어요. 죽을 때도 입에다 밥풀 물고 죽었는데 꽃이 필 때도 입술 같은 속에 밥풀이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바쁠 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며느리 미식계에도 마찬가지. 며느리 미식계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밥 매러 갔는데 뒤가 마려워서 둘이 다 뒤를 보는데 시어머니는 반들반들한 좋은 입으로 뒤를 닦고 시어머니가 아주 까끌까끌한 잎을 따서 며느리를 주면서 그것으로 닦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 미식계는요 가시가 달려있거든요. 입에도 가시가 달려있어요. 굉장히 까끌까끌해요. 저는 그 이야기 그걸 읽고 그걸로 빗을 닦았으면 얼마나 아팠을까 진저리가 쳐지더라고요. 근데 모든 식물들은요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한테만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놀랐어요. 소설가니까 꾀꼬리, 그럼 꾀꼬리한테도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식물들은 다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감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이야기를 찾아주는 것이 아닌가. 그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요. 르네상스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책을 쓴 롤프 옌센이라고 하는 덴마크의 미래학자. 이 책은요, 한 석 달 전인가 경제인협회라고 하는 게 있죠. 경제인협회에서 모든 경제인들한테 꼭 읽어야 할 책 10권 중에 맨 첫 번째로 권하는 책이 바로 이 롤프 얀센의 르네상스 소사이어티입니다. 이 전에 쓴 책은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책이에요. 드림 소사이어티.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제 정보화 사회, 다음 사회, 산업사회, 그 다음에 정보화 사회, 그 다음 사회는 무슨 사회냐. 그 다음 사회는 꿈무사회, 드림, 그러니까 꿈무사회고, 감성시대. 그러니까, 정보화 시대 다음에는 감성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감성시대. 그러면서 이야기, 상상력과 이야기가 이제 세상을 뒤바뀌어 놓는다고 그랬어요. 이 정보화 사회에서는 상상력과 이야기. 그러면서 이 해리포터 이야기를 합니다. 해리포터가 지금까지 5억 권이 팔렸어요. 해리포터라는 책이. 그리고 해리포터가 책으로 나오면서부터 영화 만들어졌죠. 게임 만들어졌죠. 또 많은 기념품 만들었죠. 그래서 그 해리포터가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이 600조 원이에요. 600조 원. 600조 원은 얼마나 크냐면은 우리나라 모든 반도체 산업들이 동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돈이 300조 원이에요.
그 배를 벌어들인 거예요. 바로 이야기 시대에 가장 대박난 게 해리포터예요. 해리포터만 그럽니까? 반지의 제왕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겨울공화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왕국이요. 네? 왕국. 공화국이 아니라 왕국. 네? 왕국이라고요. 겨울왕국. 겨울공화국이 입에 붙어서, 양성호 시인, 유명한 제 후배 시인 중에, 양성호 시인 중에 겨울공화국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야기의 시대, 그래서 이야기를 되찾아주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쓴 책이 이제, 르네상스 소사이어티인데, 르네상스 소사이어티에서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지금은 제2르네상스 시대인데, 제1르네상스는 우리가 신으로부터 자유거든요. 이제 인간 중심의 삶을, 신에 예속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제2르네상스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자리에 있으세요. 그럼 우리가 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 죽었다. 니체가 신은 신이 죽었다. 그건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해석돼야 되는데, 신이 죽었다는 말은 신은 당신 자리에 있으세요. 우리한테 오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가리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제 이 르네상스 소사이어티에서 지금 제2르네상스 시대에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냐? 물질로부터 자유. 물질로부터 자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인간이 사는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산다. 근데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동안에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죠. 돈 벌으려고 전쟁하듯 치는데 돈을 벌었어요. 돈을 어느 정도 모아보니까 행복할 줄 알았어요. 행복하지 않거든요. 돈이 있어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를 행복해 해주는 건 아니다. 그럼 뭐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느냐? 감성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는 거죠. 지금 GNP 1인당 국민소득 10,000불 이상 된 나라가 세계에서 딱 30개국이에요. 30개국밖에 안 돼요. 10,000불 이상. 우리나라가 26,000불이니까 꽤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 되는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30개국 이 나라에서는 이미 감성시대에 돌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상력과 이야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동남아를 이렇게 몇 군데를 돌고 왔는데, 특히 이제 베트남 같은 데는 소득이 한 1,500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사람들 만나보니까 행복해요. 절망적인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죠? 행복 지수를 유엔에서 금년에 발표했는데, 행복 지수, 그러니까 Gross National Happiness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UN GNH에서 행복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1위가 어디냐면요. 1위가 부탄, 그리고 방글라데시 3위가 베트남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행복 순위가 얼마냐면 54위예요. 54위. 근데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시집 많이 오거든요.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시집 와요. 행복순위 3위 나라에서 행복을 찾겠다고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순위 지수 54위인 우리나라 온다고 하는 거예요. 나 그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부가 물질이 결코 행복해주는 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룩셈부르크라고 그러더라고요. 룩셈부르크는 1인당 국민소득이 11,000불이에요, 현재. 2014년 11,000불. 11,000불인데 행복순위를 보니까 122위더라고요. 그건 좀 아이러니예요.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가 행복순위가 122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뭐길래, 행복이 뭐길래 부자 나라는 행복순위가 떨어지고 오히려 가난한 나라가
지수가 더 높은가? 그건 저는 물질의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고 봐요. 제가 83년도에 인도를 갔었거든요. 인도에 가서 한 1년 동안 왕호천축곡전이라고 하는 걸 KBS 취재단하고 같이 취재하러 갔습니다. 8부작으로. 그러니까 실크로드 취재를 하러 갔어요. 그때 제가 뉴델리 대학의 다니 교수, 오파니사트 철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다니 교수라고 하는 그 교수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도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명의 발상지 인더스강 가지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 옛날에 잘 사는 나라예요. 지금 자원을 많은데 아주 가난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인도가 가난합니까? 자원이 많은데도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는 두 개의 과실이 있는데 하나는 물질이라고 하는 과실이 있고 또 하나는 정신이라고 하는 과실이 있는데 물질이라고 하는 과실은 금방 썩는다는 거예요. 오래 못 가는데 정신이라고 하는 과일은 영원히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물질이라고 하는 과일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정신이라고 하는 과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 소사이어티 이 책을 읽어보면은 롤프 얀센의 감성, 우리를 그러면 뭐가 행복하게 해주느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해주는 게 뭐냐? 물질이 아니고 감성, 느낌이라고 하는 거죠. 감성이. 그러면 감성이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 계속된 이야기입니다만 또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한병철 씨가 쓴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읽고 엄청나게 많이 읽어요. 피로사회. 이건 내용을 읽어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누구나 다 피로에 지쳐 있다는 거예요. 다 피로에 지쳤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피로에 지쳐 있냐? 성과주의 때문에. 성과주의. 성과를 올리지 않으면 나보대니까. 경쟁사회에서 성과를 올리지 못하면 다 나보대요. 나보대니까 누구나 다 지쳐져. 그래서 나보대지 않으려고 죽을둥살둥 일을 해왔다는 거죠. 죽을 만큼 일을 해왔는데 결국은 피로에 지쳐있다는 거죠. 우리 삶이. 다 지쳐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행복의 잣대는 자기 스스로 만든 잣대로 자기를 재야지 타인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타인의 잣대로 나를 재려고 하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행복은 내 잣대로 재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삽니까? 다른 사람의 잣대로 나를 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 잣대로 나를 재는 거예요. 지금은 저 삶이 다양해졌어요. 옛날에는요, 이 길로 길을 딱 정해놓습니다. 이 길로만 가야 된다. 이 한 길로 이 길에서 벗어나면은 그건 외도다. 이 길만 걷고 살아야 행복하다. 이 길로만 걷고 살아야 그건 인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삶의 가치가 다양해졌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좋은 직장에,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직장에 있던 사람이 느닷없이 다 팽개쳐버리고 지리산 꼴창에 들어가서 움막 짓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해해요. 네,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잣대로 자기를 잴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산업사회, 물질사회에서는 물질주의 사회에서는 나무 잣대로 나를 재니까 늘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한병철 씨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휴식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휴식의 가치.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휴식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그럼 휴식의 가치라고 하는 건 그냥 누군가 쉬라는 건 아니에요. 휴식의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감성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감성적인 삶을 살면은 바로 휴식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 안정해질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들 봤죠? 제 나이 돼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봤습니다만 노인들이 보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더라고요. 다 젊은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잘못은 우리베리아라고 하는 책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 존 그린이라고 하는 미국 작가가 쓴 소설인데
잘못은 우리베리아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미국의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 1위였어요. 이 잘못은 우리베리아라고 하는 책이. 근데 그 똑같은 기간에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1위는 뭔 줄 압니까? 공부 잘하는 법이었어요. 네.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베스트셀러 1위가 잘못은 우리베리아라고 하는 건데, 이 잘못은 우리베리아 제목을 고쳐서 우리나라에서는 안녕 헤이즐이라고 하는 영화가 한 달 전에 상영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공부 잘하는 법.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는 법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이 안녕 헤이즐, 잘못은 우리베리아 내용은 뭐냐면 16살 먹은 소녀가 편도선 암에 걸려요. 그래서 그 암이 폐에 전이가 돼요. 그래서 호흡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산소 탱크를 끌고 다니거나 닉프샤크에다 짊어지고 다녀요. 밖에다 외출하려면. 얼마나 비참해요. 삶이 정해져 있어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집에만 박혀 있으니까 엄마가 그 환자들, 환우들 그룹에 나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놀아라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엄마가 내쫓으니까 나갑니다. 나가서 한 남자를, 자기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많은 17살짜리 남자를 만나요. 17살짜리 남자는 골수암에 걸렸어요. 근데 보기에는 건강하더라고, 말짱하더라고요, 영화에서는. 근데 이 남자가 자꾸 이 헤이즐한테 찝쩍거려요. 자꾸 좋아한다고 자꾸 떠나드니까, 엄청난 대화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 건들지 마. 내 몸에 수류탄이 있어. 수류탄 터지면 너 죽고 나 죽어. 그러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근데 억지로 뛰어내려고 이제 그 실탄 있다고 하는 거 터지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근데 그 영화 보면은, 둘이 친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설책을 매개로 해서 친해지더라고요. 소설책을 쓴 작가가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 소녀, 헤이즐이 소원을 뭐냐면, 그 작가를 만나러 네덜란드에 갔다 오고, 암스테르담에 갔다 오는 게 그 소원이에요. 죽기 전에. 예. 우리가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죠.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 있죠. 예. 근데 이 안녕 헤이즐은 죽기 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소설, 그 작가를 만나고 오는 게 소원이에요, 미국에서. 근데 다 반대하죠. 못 가게 하죠. 근데 결국은 갔다 오더라고요. 그러면 둘이 친해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둘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시한부 인생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 우리를 누가 기억할까? 이 두 마디 대화가 저는 가슴에 와 닿았어요. 이 16살하고 17살짜리가 암에 걸려서 곧 죽게 돼 있는데, 산소통 짊어지고 다니는데, 누가 우리를 기억해 줄까? 그 말. 누가 우리를 기억해 줄까?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 그 두 마디가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근데 이 영화가 다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남자가 먼저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조사를 읽는 데 대해서 그 대목에서 많이 울던데, 아무튼 저는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흔적이라고 하는 거, 삶의 흔적. 그리고 누구인가 기억한다고 하는 거, 나를 기억해 준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근데 이 16살짜리, 17살짜리는 남겼더라고요. 뭔가 흔적을 남겼어요. 뭘 남겼나? 사랑의 위대함을 남겼어요. 그 사랑, 그 영화를 보고 나서는, 혹은 소설책을 읽고 난 사람들은, 이 짧은 생애에서 남길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사랑, 그게 가장 값어치 있는 사랑이고, 그 흔적이고,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감동을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 흔적이라고 하는 거, 기억이라고 하는 거. 저는 이 소설을 보고 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머리에 남는 게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 오래 머릿속에 남아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억에서 사라진다고 하는 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거, 망각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슬프게 할 뿐이거든요. 희망이 되어주지는 못하거든요.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흔적을 남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사랑의 흔적. 세상이, 그러니까 이 지구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남긴다.
소설이나 이 영화에서 역시 감성, 이 감성의 아름다움, 고귀함, 번쩍임,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건 이제, 이건 실제, 이 사진은 아닙니다만,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실험을 하나 했어요.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거지 한 사람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서 깡통을 넣고 앉아서 앞에 마문제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한 푼 줍쇼. 이렇게 써놓고 앉아있어요. 봉사입니다. 거지는. 앞을 못 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한 사람도 거기에 깡통에다 돈을 안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지나가면서 마문지를 뒤집더니 뭐라고 쓰냐면요. 오늘 하늘이 참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거 들여다보고 나서는 돈을 다 넣고 가더라고요. 이건 실제 실험을 한 겁니다.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는 게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냥 한 푼 줍시오 그러고 앉아있는데 아무도 안 넣고 가는데 오늘 하늘이 참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웬나디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이 감성이야말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질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을 이성으로는 마음을 움직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성이 좀 죽어버렸거든요. 감성이 죽어버려서 언제 산업사회 잘 살기 경쟁을 하면서 메모리즘, 그러니까 물신주의에 빠지면 배금주의에 빠지면서부터 우리가 감성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아까 부탄이나 방글라데시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제가 그 시클로라고 하는 걸 탔는데 자전거 앞에다가 앉을 게 놔두고 자전거로 이렇게 1시간 이렇게 돌고 나서 얼마 줬냐면 2,500원 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요. 하루 처음 만난 손님이래요. 그 2,500원 벌고도 그것도 조합, 그 돈 다 자기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 조합은 내야 돼요. 그러면서 행복해 하거든요. 작은 물질, 그러니까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문제는 돈이에요. 돈이 이 메모리즘 때문에 물질, 배금주의 사상 때문에 우리가 감성이 다 죽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가난한 나라에서는 감성이 그대로 다 살아있거든요. 그 사람들, 우리가 그 다문화 가정, 여러분들 그 텔레비전 한 번씩 보면은 친정에 가면은 그 울고 불고 난리. 우리 여기 사람들이 친정에 가면 그렇게 울고 불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정이 많은지요. 우리도 옛날에는 정이 많았어요. 옛날 우리 시골에 가면 담이 다 가슴 높이, 가슴 밑으로 가슴 높이를 더 높은 담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 시골 담 그렇죠. 부잣집들이나 죽담 높이 싸가지고 거기에 철조망 깔고 그러죠. 보통 사람들은 담을 가슴 높이 이상으로 안 높였어요. 그건 차다른 벽이 아니고 소통의 공간이었거든요. 그 시절에 담은. 맛있는 거 있으면은 앞집 순이 엄마 불러가지고 맛있는 거 나눠주고. 그렇죠. 슬픈 일 있을 때도 불러서 같이 울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쁨 나누고. 소통의 공간이었어요, 그 담이. 그 정이 풍부했거든요. 지금 물질 때문에 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미국 교포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미국 사람들한테 제일 번역하기 어려운 말이 이 두 말을 도저히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영어로 설명해도 정의란 말을 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있습니까? 없어요. 돈 때문이에요, 문제는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1번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느님. 그 다음에 돈이에요. 두 번째로 많이 나와요.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로 많이 나와요. 세 번째가 죄고 네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정말 중요하긴 한데 네 번째밖에 안 돼요. 두 번째가 돈이에요. 성서도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감성이라고 하는 거, 이제 감성 여러분들 생각해봅시다. 감성은 우리에 있습니다. 좌뇌는 이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좌뇌는 남성적인 왼쪽 뇌는 이성을 관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래요. 근데 오른쪽 운에는 왼쪽은 머리 쓰고 계산하니까 오른쪽은 이제 여성적이거든요. 섬세하고 부드럽고 느낌이 많고 계산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그 대신 정이 많고 그 대신 손해보고 양보 잘하고 화해 잘하고 하는 이 운의 작용입니다. 이 운의 작용. 근데 우리나라 동양에서 옛날부터 그걸 이제 순자도 예를 다하는 거 행복의 기준을 그리고 장자는 도 천인합일 그러니까 하늘과 그러니까 신과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거 그걸 가장 인간다운 삶의 목표가 천인합일 정신이었거든요. 도교에서. 근데 인간이 자연과 신과 하나 된다고 하는 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자연과 인간과 신이 하나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근본적으로. 동양적 사고, 동양적 삶의 가치, 천인합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과 하나 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을 정복한다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자연을 정복한다. 자연을 어떻게 정복해요? 자연과 더불어 사는 건데 자연을 정복한다는 말을 우리는 쓰지 않아요. 서양 사람들은 자연을 정복한다고 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불꽃놀이 할 때 화약을 맨 먼저 발명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화약을 어디다 쓰냐면요. 축제 때, 놀이 때 즐겁게 하기 위해서 썼어요. 근데 그게 서양에 가서는 그걸 어디다 화약 무기로 만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침반 같은 것도 중국에서 맨 먼저 만들었거든요. 나침반은 뭐냐면 인간이 인간다운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구별하지 않고 인간은 인간다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게 행복하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침반이 서양으로 가서는 뭘 만들었어요? 방향, 침략, 빨리 침략할 수 있는 침략로를 개발하는 데 썼어요. 여행자가 사단칠정을 가지고 여행자의 사단칠정이 바로 감성이에요. 측은지심,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든가 수호지심, 부끄러운 마음이라든가 사양지심, 양보하는 마음이라든가 희비지심, 옳고 그름을 밝혀내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직접 즐거움, 분노,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망 이런 것들을 다 감성작용해요. 물론 나중에 기고봉 선생님과 이황 퇴계 사단 칠정론에서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만 이 이황 퇴계는 사단은 비의 작용이고 칠정은 이의 작용이고 칠정은 기의 작용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장성분 기고봉 선생님은 그게 나눌 필요가 뭐가 있느냐 다 같이 작용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건 동양에서는 감성을 중요시해 왔다고 하는 거. 서양에서 대표적인 철학자 칸트는 이성 중심의 철학자거든요. 도덕을 중요시하는 양심, 이성 중심의. 그러나 동양 철학자들은 거의가 다 이성보다는 감성을 우위에 놨습니다. 무지개.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무지개가 감성의 포상이기도 합니다. 상징이기도 해요. 무지개는요, 물방울과 햇살이 만나서 일으키는 굴절 현상이에요. 물리적인 현상이죠. 무지개는 그냥 단순한 물리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햇살과 물방울이 만나서 일으키는 굴절 현상일 뿐이죠. 근데 제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무지개를 생각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감성적인 삶을 살려고 했을 때입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부터 저는 이제 문예부에 들어가서 김현승 선생님한테 찾아다니면서 시공부를 했는데 광주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때 제가 읽은 책 중에서 C.D.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약 인문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C.D. 루이스는 옥스퍼드 대학의
시학 강의를 했던 아주 유명한 시인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쓴 시학 인문의 서문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은 왜 시를 씁니까? 이렇게 묻곤 한다.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무지개가 있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시를 쓴다라고. 그 대목에 저는 필히 꽂혔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하루는 이제 대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갈 무렵에 밤으로 불러드리더니 안으로 문고리를 걸어 잠그더니 너 왜 문학을 해야 되느냐. 너는 10대 종손인데 6.25 때문에 우리 집안이 폭삭 망했는데 네가 좀 이제 좋은 대학에 가서 출세해서 우리 집안을 좀 일으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 문학하면은 굶어 죽는데 왜 문학을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때 아버님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요, 무지개가 있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문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 농사꾼인데 그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얼굴빛이 이상하게 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확 닫고 나가시더라고요. 이놈 미쳤나? 그러셨겠죠. 그때 저는 근데 무지개, 제가 그때 이상이냐 현실이냐라고 한 것 때문에 굉장히 방황을 했었거든요. 현실적인 삶은 굉장히 고달팠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광주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아버님 논 서마지기, 우리 재산 딱 논 서마지기였는데 서마지기 팔아가지고 일동 역 뒤에 동계 지금 복회가 됐습니다. 뭐 복회되지 않는 하천 위에가 있는 판잣집을 하나 새로 얻어서 거기서 풀빵을 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실 속에서 우리 그 풀빵 그 판잣집 그 방 한 칸에서 우리 식구들이 다 살았어요. 얼마나 곤고했겠어요, 삶이. 그 현실이 그렇게 곤고했는데 자꾸 저는 머릿속에 이상만 생각했거든요. 무지개 같은 세상을 원하니까. 무지개가 있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니거든요. 무지개가 우리를 반명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무지개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쩝니까? 그러나 무지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엄청나거든요. 무지개, 이상, 꿈, 희망, 사랑,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게 무지개거든요. 무지개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아무렇지도 않을지도 모르지만 무지개가 있는 게 훨씬 좋거든요. 무지개. 상상만 하면은 뭔가 곧 이상이 펼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가장 멀리 보는 존재라고 그러거든요.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눈이 작아요. 개나 뭐 이런 것에 비해서 눈이 작은데 가장 멀리 보는 존재거든요. 인간이 멀리 보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꿈을 가진 존재, 이상을 갖는 존재, 희망을 갖는 내일을 기대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럽니다. 인간은 가장 멀리 보는 존재. 독수리, 하늘의 제왕은 독수리죠. 멀리 보는 존재. 그건 하늘의 제왕이에요. 독수리 역시. 네. 자, 그래서 무지개. 여러분도 무지개가 없는 세상보다는 무지개가 있는 세상에서 사는 게 더 좋잖아요. 이 무지개가 바로 감성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을 가는데 서해대교를 막 건너서 보니까 이 고속버스를 달리던 차들이 길가에다 쫙 대놓고 많은 사람들이 서서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뭘 보느냐 그랬더니 다 무지개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은 무지개 보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그랬죠. 서울 사람들한테는 꿈이 없으니까 그런다고. 서울 사람들은 꿈이 없으니까 그런다고. 그 대신 제가 섬진강변을 한번 어디 갔다 왔더니 쌍무지개가 떴는데 아무도 차를 멈추고 구경하지 않더라고요. 우리에게는 꿈이 있으니까 안 봐도 되니까. 네. 무지개. 그래서 우리는 행복지수와 실제 아까 과연 우리가 행복할까?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제가 이 슌유라고 하는 거, 목포문학상, 몇 년 전에 목포문학상 제가 심사를 했는데, 거기에 당선작품이 슌유예요. 슌유. 제가 이 작품을 읽고 상당히 충격받았거든요. 작품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 2위잖아요, 세계에서. 2위인 방글라데시 여자가 행복지수 54위인 한국으로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와요. 한국으로 돈 벌러. 그런데 그 여자가 공장에 다니면서 강간당해요. 그래가지고 딸을 하나 낳아요. 근데 아주 비참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딸이 이제 성장하면서 엄마를 보니까 너무 불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딸은 또 어디로 가냐면 행복을 찾아서 또 미국으로 가요.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자기 엄마는 방글라데시 한국으로 왔는데 더 비참하고 지금. 그러니까 자기도 엄마가 대신 또 다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요. 미국이 그렇게 넉넉하나요? 미국에서 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하냐면요, 포르노 실현하는 배우가 돼요. 무대에서 진짜 남자하고 여자하고 관계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그 쇼의 배우가 돼요. 근데 그 상대 배우가 흑인인데, 하도 너무 폭력적으로 대하니까 밑에서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슛뉴. 슛, 앞에 슛 쏜다는 말이고, 뒤에 슛은 고소하단 말이거든요. 근데 나 너 고소할 거야. 그런 말을 I shoot you. 쏠 거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이 분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쏜다고 그러니까 이 흑인이 목잘라 죽여버려요. 그래서 감옥 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 그 소설을 읽고, 물론 실제 소설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픽션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저는 많은 것들을 상상을 했어요. 세상에 행복순위 2위인 나라에서 행복순위 54위 된 나라로 행복을 찾아서 왔다가 엄마가 오히려 더 비참해지니까 그 딸이 대신 행복 찾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서 결국은 발음 차이로 죽음을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행복이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잣대를 잘못 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지금 26,000불이니까 지금은 이제 이만큼 살면 잘 살거든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세계에서 10,000불 이상 된 나라가 30개국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 동남아에 가봐요. 한국 그러면 잘 산다고 실제 잘 살잖아요. 26,000불이면 잘 사는 거예요. 10,000불 되면서부터서는 이제 이성적인 삶을 살지 말고 감성적인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계산하고 따지고 무슨 경쟁하고 그런 삶을 좀 정신적인 눈을 제대로 뜨고 살아라는 거죠. 이 전부 욕망 때문에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개체 파우스트 알죠? 욕망, 파우스트 결국은 괴물 되잖아요. 나쁜 사람 되잖아요. 평생을 진리 탐구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났는데 죽을 때가 됐어요. 한 번만 내가 더 다시 살 수 있다면 정말 내가 진리를 내 마음껏 살 수 있을 텐데. 살다 보니까 진리 탐구를 위해서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건진 게, 손에 잡힌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후회한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살 수만 있다면 정말 멋지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메피스토라고 하는 악마가 나타나서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 대신 네 영혼을 나한테 달라라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파우스트 두 번째 살면서 멋대로 살잖아요. 이쁜 여자 말로 연애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많이 하고 지 멋대로 살죠. 근데 우리가 지 마음대로 돈 번다고 하는 거, 갖고 싶은 만큼 갖는다고 하는 거, 출세하고 싶은 만큼 출세한다고 하는 거, 그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고 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절대 나쁜 마음 갖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못 돼요. 열심히 한 사람은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파우스트 결국은 괴물이 되는 거예요. 반지의 제왕. 처음부터 이 사람이 호빗 쪽이었잖아요. 호빗 쪽이 이렇게 괴물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죠? 반지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면서부터 반지가 뭐죠? 권능의 상징이잖아요. 반지, 권력, 힘, 파워 그 상징이에요. 반지를 갖게 되면 모든 걸 다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이렇게 골룸이 되는 거예요. 또 이어노스페의 코뿔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작품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코뿔소로 변해버린 거예요. 술 마시다가도 코뿔소가 되고, 연애하다가도 코뿔소가 되고, 데이트하다가 코뿔소가 되고, 다 코뿔소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마지막 한 사람만이 남는 거예요. 주인공. 장르라고 하는 사람만. 나는 끝까지 인간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코뿔소가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물질을 갖고 싶은 속성,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속성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물질을 갖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고, 다 파워 있는 인간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코뿔소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코뿔소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그렇죠? 힘 있고, 돈 많고, 그런 코뿔소가 되고 싶고, 그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인간은 악마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욕심 때문에 행복이 뭔지를 모른다고 하는 거죠. 다 이건 이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성 장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사회, 지금은요, 산업사회는 우리가 IQ 시대라고 그랬죠. IQ 높은 사람들이 출세했어요. 산업사회에서는. 진짜 IQ 높은 사람들이, 지금도 IQ 높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출세 다 하고, 다 잘 살았죠. 잘 살고 있고. 근데 지금은 IQ 높은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EQ 높은 사람들이, EQ. 감성지수 높은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 세상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반지의 제왕 쓴 작가들, 뭐 해리포터 쓴 작가, 이런 사람들이 세상 지금 다 뭐 부호 충분히 누리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IQ, 정보사회에서는 EQ 시대, 감성의 시대라고 하는 거죠. 미래사회에는 SQ 시대라고 하는 거죠. SQ는 뭐냐면 소울, 영혼지수 높은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혼지수. 그래서 명상이 유행이잖아요. 잘 사는 나라에서는 명상. 지금 인도의 모든 성자들이 미국에 가 있잖아요. 그럼 불란서에 가 있어요. 라즈니시나 이런 사람들 다 미국에 있어요. 유명한 성자들은 다 미국에 있어요. 얼마나 거기서 대접받아요. 명상이 그렇게 유행이거든요. 명상. 그 SQ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EQ 시대가 끝나면, 그러니까 정신, 영혼이 맑은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우리 영혼이 맑게 산다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우리 머릿속에 영혼의 때가 지금 덧지덕지 끼어 있거든요. 왜? 욕심 때문에. 이 영혼을 가까이 씻어내야 되거든요. 이 영혼이 맑은, 정신, 마음이 맑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시대가 된다고 하네요. SQ 시대가 오면 지금 가고 있어요. 이미 SQ 시대로 가고 있어요. 선진국은. 그래서 우리가 20세기에서는 이성적인 삶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근데 우리가 6.25 만났죠. 뭐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죠? 가난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세상이 그렇게 감성시대로 돌아가니까 지금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배워야 산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캐치프레이즈가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그거였어요. 그게 뭐 벽에 어디고 창고 큰 페인트로 이렇게, 그게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였어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지금은요, 느끼는 것이 힘이다, 느껴야 한다. 지금 느끼는 것이 힘이다, 많은 것을 어떻게 보면요, 느낀다고 하는 게 사사스러울 수도 있어요. 일본 사람들처럼, 일본 사람들도 작은, 아까 내가 멜리 버플꽃 같은 거 보면 일본 사람들은 환장해요. 그냥 쪼그려 앉아서 기도하고 난리에 입술에다 대고, 그 정도로 일본 사람들은 아주 섬세한 것에 취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충분히 느끼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우리는 보고도요, 그냥 새소리, 그냥 새소리인갑다. 그냥 그러지. 저 소리가, 저는, 생화지 듬뿍이라고 하는 소설을 얼마 전에 쓰면서 그 속에 많은 새들이 나옵니다만, 저 새가 무슨 새일까. 녹음해가지고 끝까지 알아가지고 그걸 다 썼어요. 무슨 새. 우리가 고속버스 타면은 휴게실에 왔다는 소리를 안내하면서
휘파람 같은 새가 울죠? 네. 그게 휘파람 새예요. 그거 알고 났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 휘파람 새. 아, 휘파람 새. 그 느끼면은 그만 풍부해지거든요. 모든 걸 느끼면 풍부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거, 지금은 안다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안다고 하는 거? 글쎄요, 안다고 하는 게. 그래서 칸트가 무슨 이야기냐면, 아솔 기비센. 내가 안다고 하는 거 도대체 뭐냐? 내가 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면 얼마나 뭘 알아요? 저는 지금 안다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거든요. 스마트폰에 뭘 찍어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롤프 얀센, 아까 내가 한병철 이야기 다 들어가보세요. 티로사에 싹 나와요. 세계에 없는 것이 없어요, 지금. 요즘 그러니까 대학에서 교수님이 강의하다가 하면은 학생들이 즉각 검색 들어가 보잖아요. 틀렸으면 교수님 틀렸습니다. 지적하잖아요.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저는 학교 다닐 때 무슨 오산화소, 에너질소, 죽었다고 외웠죠.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주, 유명성, 광인연, 숙경연, 정부론적, 고선, 역대 왕작때 다 외웠어요. 그거 다 외웠어요. 근데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종이 몇 대냐?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성, 광인연, 숙경연, 정, 몇 대고 손가락으로 꼽아봐야 알잖아요. 네. 근데 인터넷에 바로 정적으로만 다 나오잖아요. 우리 안다고 하는 게 뭐 의미가 있어요? 안다고 하는 거? 안다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안다고 하는 거, 정말로 안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영어 단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면요, 거기에 다 나오잖아요. 단어 다 나와요. 딱 치면 다 나와요. 외국에 여행 다닐 때 스마트폰만 있으면 단어 다 나오잖아요. 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건, 지금은 안다고 하는 건 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금 느낌이 풍부해야 돼요. 느낌이 풍부한 사람과 많이 아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요, 지금. 보이죠? 네, 안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감성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에서 제가 이제 일본 작가 이야기를 들었더니 일본에는 문인수가 무려 1,50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인구가 몇 명이냐? 1억 3천만 명인데 문인 수가 1,500만 명. 10%가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글 써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글을 쓴다. 나는 그냥 글을 쓴다라고 하는 생각. 실제 글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글을 쓰는 사람이 1,500만 명이라는 게 등록된 수가. 깜짝 놀랐어요. 벌써 그 사람들은 감성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문인수가 이렇게 많으면은 그림 그리는 사람도 많을 거고, 음악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서예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사진 찍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다 행복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면서 행복해요. 글 쓰면서 행복해하고, 그림 그리면서 행복해하고, 사진 찍으면서 행복해하고. 예. 그러니까 다 감성적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외국은 다 감성적으로 살고 있어요. 만불 이상, GNP가 1인당 국민소득이 만불 이상 된 사람들이 이미 감성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성시대에 아니고 감성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보고 아무 느낌이 없다? 할머니의 죽음과 눈물, 글쎄, 눈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이 영화는, 나의 청춘 나리안느라고 하는, 눈물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 나의 청춘 나리안느라고 하는 영화인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나의 청춘 나리안느였습니다. 이건 독일의 낭만주의 작가 페터 멘델스존의 소설, 가엾는 칼카디아라고 하는 제목을 영화한 건데, 이 카나다의 한 남학생이 유학을 오는데 숲속에 이제 기숙학교로 유학을 오는데 그 숲속이 안개로 가득하고 사슴이 막 뛰어들고 그런 숲속이었어요. 제가 영화에서 볼 때. 그리고 숲속 앞에 호수가 큰 하나 있고 호수 건너편에 고성이 하나 있어요. 옛날 섬이. 근데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고성에는 아주 늙은 괴물같이 생긴 노인이 아주 예쁜 젊은 처녀를 강제로 결혼을 하려고 둘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가보고 싶은 거예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이제 거기 몰래 가요. 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여자가 없어요. 할아버지만 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한테, 노인한테, 여기 젊은 여자 살고 있는데 없냐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혼자 산다. 그런데 그러면 집 안에 한번 들어가 보자. 들어가 보니까 현관 입구에가 큰 그림이 붙어 있는데, 예쁜 여자, 그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여자는 없고, 좀 으시시한 그런 영화였어요. 아무튼 그러나, 감사